자, 여기서부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앞으로는 요 세 시기로 나눠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10년대 단위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일제의 시작은 이 경술국치 우리 들어봤죠? 경술련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본한테. 그래서 경술국치, 나라가 치욕을 당한 날 해서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날이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이라고 그러죠. 오늘이 공교롭게도 8.15 광복절이네요. 대략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는데 요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르고 세 시기로 나눕니다. 10년대 단위로 나누는데 1910년대에 무단통치기라고 해요. 우리 민족을 억압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저항 3.1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20년대 문화통치. 그러다가 29년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져요. 이것을 경제공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뒤에 자세히 볼 거니까 간략할게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원활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30년대 이후로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하다가 8.15 광복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시기로 나눈다는 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이 무단 통치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세계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910년대 무단 통치를 볼 텐데 그때 세계적으로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일제강점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910년대 국제 정세를 볼 거예요. 이때 두 가지 큰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죠. 전 세계가 얽히고 설켜서 전쟁이 치러집니다.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독일이 시작합니다. 일단 세계대전이 왜 터졌냐면 1차는 땅 따먹기 하다가 터져요. 제국주의 국가들, 한마디로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렸던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지들끼리 땅 따먹기 전쟁을 하다가 빵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볼게요. 여기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얘네가 손잡습니다. 이것을 삼국 동맹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요 세 나라도 손을 잡습니다. 요 협상을 삼국 협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으르렁 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사라예보 사건 들어봤죠? 정확히 몰라도 돼요. 거기서 우연찮게 총을 빵 쏘는데 이 총성 한 발로 인해서 삼국 동맹과 여기 삼국 협상국끼리 전쟁이 빵 터지게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도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도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 항상 독일이 전쟁을 시작을 해. 그리고 항상 독일이 패해. 그리고 항상 미국은 뒤늦게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always 미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미국이 뒤늦게 참전을 하면서 이때 협상국을 연합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동맹국 때 협상국이라 해도 되고 동맹국 때 연합국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본이야. 일본이 눈치가 졸라 빨라가지고 미국이 연합국 쪽에 섰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이 이길 것 같아. 이쪽에 서야 돼. 그래서 일본이 줄을 잘 섭니다. 그래서 연합국 쪽에 서서 결론적으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본은 승리한 나라 편에 섰다라는 거. 약사 빠른 새끼들이요. 자,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역사에 보면은 강화 회의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전쟁이 끝나면 그 뒤처리하는 회의를 강화 회의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열렸어요. 이때 미국 대통령이 짱이거든. 이때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하면 민족은 자살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자살을 왜 해? 자결은 한자예요. 스스로자 결정할 결.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식민 지배를 받더라도 한국 같은 나라도 스스로 그 민족 일을 결정해야 된다. 마치 식민지를 해방시켜줄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이죠. 이게 영향이 엄청났어. 요거는 윌슨이 주장한 14가지의 평화 원칙, 1차 대전 끝나면은 14가지의 원칙을 지키자라고 제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예요. 요게 약한 나라들의 마음을 막 심쿵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야, 조선민족의 일은 조선민족이 결정해야 된대라고 미국 짱이 얘기했어. 윌슨이라는 새끼인데 졸라 좋아. 하면서 우리나라가 3.1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을 만들어주죠. 뒤에 또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적용이 안 됐어요. 윌슨의 의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조약은 이 민족 자결주의는 결론적으로는 이 패한 나라들, 독일을 비롯한 패한 나라의 식민지한테만 적용이 되어서 요 나라들만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일본에 속해 있었던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됐던 거였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희망 고문하다가 끝났던 것이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전쟁에 패한 독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좆대봐라 독일을 시전했었던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독일이 졸라 열받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라는 괴물이 등장하고 나중에 2차 대전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러시아 혁명이에요. 러시아는 지금도 있지만 이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러시아가 여기 볼게요. 제국이죠, 제국. 제국이란 말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1차 대전 중에는 독일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독일 동쪽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동부전선이라 그러는데 러시아가 독일한테 그냥 다구리 엄청나게 깨집니다. 러시아 제국 황제가 시켜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맨날 지는 거야. 그래서 황제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을 뭐라 부르냐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러시아 혁명이라고 불러요. 러시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결과 전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요 코스염 간지인 이 사람이 레닌인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였고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성공을 하죠. 사회주의가 뭔지 아나요? 간략히 소개해 줄게요. 사회주의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계급투쟁으로 보았어요. 계급이 있고 계급투쟁.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피지배계층을 농민이라든지 노동자 같은 약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보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았어요. 이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부르주아, 한마디로 돈 많은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주아라 해가지고 나쁜 놈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공장이나 회사를 가지고 농민, 노동자들을 억압해서 빨대 꽂아서 쪽쪽쪽 빨아먹는 나쁜 새끼들.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단합해서 자본가들을 쓸어내고 얘네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사회주의 이념이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약간 다르지만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한마디로 농민과 노동자 같은 프롤레타리아, 불쌍한 애들이 나라를 차지하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이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죠. 이런 사회주의 최초로 성공한 게 러시아였고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이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좀 달랐죠. 근데 이상적으로는 너무 좋잖아. 모두가 평등이고 피지배계층이 주인이 된 나라. 그래서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러시아가 이거 자꾸 다른 나라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야, 사회주의 졸라 좋아. 따라해봐. 사회주의 졸라 좋아 해가지고 러시아가 주변국에 막 퍼뜨립니다.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코민테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공산당 조직이라는 건데 사회주의를 퍼뜨려서 러시아의 친구 만드는 조직이 코민테른이고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걸 약속해. 야, 너네 조선 졸라 약하네. 일본 지배받으니까 안 좋지. 내가 지원해줄게. 특히 농민 노동자 너네들 계급도 투쟁해가지고 자본가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고 일제도 몰아내가지고 너네 사회주의 국가 만들어 해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치챘죠. 요것 때문에 우리 조선 같은 식민지 지배 국가들이 사회주의 광풍이 열어. SNS 프로필을 카톡 프로필을 사회주의 빨간색을 막 물들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많이 퍼지는 것이 1920년대 러시아 혁명 직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또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러시아의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연방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 불러요. 한마디로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 친구들을 묶어서 거의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거지. 이것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1990년대까지 유지가 돼. 그래서 세계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회주의 연방이 결성이 되죠. 이렇게 많은 땅덩어리는 내가 봤을 땐 처음인 것 같아.
우크라이나 알죠? 러시아와 전쟁은 우크라이나도 원래 이 소련의 소속이었었거든. 지금은 독립해서 있지만 독립해서 지금 전쟁 중이지만 이 소련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선생님 소개하는 이유가 일제 강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선생님이 소개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 강점기 들어갈게요. 그래서 1910년대에 무단 통치기로 한다 했었습니다. 무단이라는 이름에서도 말해주지만 아주 억압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통치기구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조선통독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완전히 먹기 전에 통감부라는 게 있었어. 통감부를 없애고 총독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최고 기구로 만들어지고 총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조선총독부로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고 원래는 이 건물 자체는 1920년대에 새로 만든 거야. 총독부는 있었지만 이건 새로 만든 거고 요것이 선생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90년대까지 유지됐다가 뒤에 배울 김영삼 대통령 때 일본에 잔재돼가지고 폭파시켜버리죠. 그리고 요거 지상 선생님 드론으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한자 모양을 하고 있대요. 이게 날일자죠. 일본 할 때 일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경복궁 바로 앞에 턱하니 이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날일자 모양을 한 위에서 보면 날일자라고 그랬었죠. 조선총독부 이 건물 자체가 1990년대까지 유지될 정도로 있었고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상징이 조선총독부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짱이 누구였냐? 조선총독입니다. 총독은 아무나 할 수 없어. 군인만 합니다. 그것도 일본 군인, 육군, 해군의 대장. 대장은 별 4개의 최고 군인인데 얘가 총독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 새끼가 우리나라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놈이에요. 영화에 자주 나오죠. 이 총독은 어마무시한 권한이 있습니다. 일본 왕, 천황이라고 하죠. 얘 명령만 받들어. 그래서 일본 의회, 국회라고도 하는데 일본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이랑의 명령만 받는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요 새끼가 짱인 거야.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3권이라고 하죠. 3권 다 틀어지고 있고 군사권까지 모두 장악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황제 같은 권한을 누린 새끼가 요 총독입니다. 근데 눈치 보이잖아. 일본 애들이 와서 통치하니까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중추원이라 해가지고 한국인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중추원이고 자문기구예요. 조선 총독이 물어보죠. 야 조선인, 야 우리 가족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 예, 저기 가면은 저기 잠실에 롯데월드 쩔어요. 그리고 저기 용인 가면은 에버랜드 해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문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총독한테 잘 보이기 위한 친일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놓고 홍보는 한국인들도 정치에 참여시켰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죠. 이것이 조선 총독부랑 중추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헌병 정찰을 통해서 통찰을 합니다. 내가 슈퍼 저기 편의점 가서 뭐 훔쳤어. 그러면 경찰이 와서 나 잡아가죠. 근데 일제 강점기 때는 이 헌병 정찰들이 옵니다. 영어로는 MP, Military Police, 군인 경찰이에요. 군인 경찰이라 총 들고 있고 칼 들고 있어. 야,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뭘 턴다 해가지고 총칼 든 군인이 오진 않잖아. 근데 이때는 이 MP, 총칼 든 군인들이 옵니다. 이런 군인들을 헌병 경찰이라 불러요. 보다시피 총칼 들고 있죠. 어마무시하죠. 우리 영화에 잘 나오잖아. 그래서 평상시에도 일반 범죄에도 이 헌병 경찰들이 통치를 했었어. 그래서 헌병 사령관이 경무총감을 맡습니다. 이 총독 아래에는 서열 두 번째 애들이 있는데 정무총감, 경무총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경무총감은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였고 정무총감은 나라의 어떤 행정적인 걸 담당하는 노면들이었는데 이 경무총감을 헌병 사령관이 하게 돼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권한이 헌병 경찰에 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하게 되고 이 당시 때는 아기가 울잖아. 야, 너 울지 마. 호랑이 와서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겁을 안 줬대. 야, 너 울지 마. 헌병이 올 거야. 그럼 아기가 그 어린 것이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뚝 끓쳤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헌병들을 그렇게 무서워했었대요. 얘네들이 무서웠던 이유는 즉결 심판권, 재판도 안 해. 그냥 얘네들이 즉흥적으로 처벌해버립니다. 너 못생겼어. 빠가이라! 해가지고 칼로 찔러버려. 그리고 조선 태형령. 태형이라는 것을 한국인만 대상으로 태형을 적용합니다. 태형 도구가 이거야.
십자가 틀에 우리 사극이 나오죠. 이렇게 묶어놓고 엉덩이 까가지고 요거로 맴매하는 거. 이것이 태형이는데 이게 어마무시했대. 태형 맞으면은 정상적으로 걸어 나올 수 없었고 거의 기절을 해야지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가혹한 형벌이었는데 조선 후기 때 사라졌거든요. 일본이 이걸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이만 때렸대. 그 선생님 읽은 책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 소존매. 조시 생식기를 말하죠. 이게 뭐야? 맞아요. 소예요. 소에 보면 여기 남자 소소라고 그러죠. 생식기가 있죠. 이걸 잘라가지고 요거를 가죽을 말린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가죽에다가 나무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몽둥이를 만든대. 그래서 요걸로써 이 태형 때 도구로 쓰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소존매란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소 조수로 맞아본 적 있나요? 기분 아주 그냥 안 좋겠죠. 근데 일본은 이 소존매로 우리 민족을 때렸었대. 물론 일부 사례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어마무시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겠죠.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 태형령. 그래서 소존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검색해보세요. 나와요. 그리고 관리, 교원은 선생님들이야. 선생님들한테 제복을 입히고 칼까지 차고 있었대. 이게 그 당시 선생님들인데 제복과 칼을 차고 있죠. 학교에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거야. 그래서 뭐 핸드폰 하다 걸렸어. 엎드려 자다 걸렸어. 그럼 일반 선생님들이 이 당시 선생님들이 그냥 칼 뽑아들고 파가야라 해가지고 막 칼침을 났었겠죠. 어디 엎드려 자거나 핸드폰을 했겠어. 그냥 파가야라 그냥 칼침 날라오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죠. 그리고 언론, 신문도 없었고 책도 못 내고 모이지도 못하고 또 모이지도 못해. 이런 것을 언론, 칠판, 집회, 결사 기본적 자유인데 이런 것도 박탈했었대요. 그래서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교과서는 여러분 처음 배우는 교과서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 불러요. 나라가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일본도 우리 민족을 교육하기 위해서 조선 교육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보통교육만 실시하겠다. 실업교육, 특성화 교육만 시키겠다. 기술만 배워라 이거지. 그리고 고등교육은 못하게 했어요. 대학교육이 고등교육인데 대학은 못 만들게 했어. 그리고 초등학교조차도 4년, 일본은 6년이었는데 차별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초등교육과 기술교육 위주만, 대학은 또 못하게 했었던 조선교육령 1차가 이때 만들어지고 적용이 됩니다. 분위기가 아주 억압적이고 우리 민족을 차별하던 이러한 시기가 무단통치기 혹은 헌병경찰 통치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랑 관련된 사료를 볼게요. 그 당시 자료인데 민족 자결주의 봤죠? 그 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 누가? 미국 대통령 윌슨이. 하지만 여기 보면은 각 민족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약소국한테 희망을 줬지만 우리 민족한테는 적용이 안 됐다. 왜? 일본이 승전국에 우리 나라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범 처벌 규칙을 해가지고 일본이 규칙을 만듭니다. 이런 거 하면은 너네들 맴매할 거야, 처벌할 거야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 이거 가지고 우리 민족 처벌했었고, 조선 태형령, 조선인만 태형을 때리겠다. 엉덩이까 소존매 가져와 착착착. 그리고 범죄 즉결내, 즉결 처분하겠다. 그래서 재판 없이 범죄를 즉결 처분하겠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요거랑 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민족을 억압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오늘 배운 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끝에는 선생님이 요약한 거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일제강점기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 중에서 1910년대는 무단통치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총독부 배웠고, 이 총독은 1학년 직속이었었고, 그리고 군인만 할 수 있었고, 모든 권력을 틀어지었고, 특히 경무총감은 헌병 사령관이었었다라는 거. 그 중추원 조선인 자문기구가 있었고, 헌병 경찰은 즉결 처분권과 태형 한국인만 때릴 수 있었고, 관리 교사들은 제복과 칼을 착용했었고, 기본적인 자유도 없었고, 교육령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만 시켰고, 우리 민족 교육은 탄압했었다라는 거. 우매라는 말은 바보 우자예요. 우리 민족 바보 만드는 교육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졸라 갈구던 시기, 요 시기가 일제 강점기 중에서 첫 번째 헌병 경찰 통치기 혹은 무단 통치기였었다는 거. 문제 풀어볼게요. 자, 민족 자결주의는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다. 아니죠. 모든 민족이 아니었어요. 1차 대전에서 패한 나라의 식민지만 적용되었었죠. 코민테르는 사회주의 확산만을 목적으로 했다. 아니죠.
확산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민족운동도 지원했었죠. 그리고 조선 총독은 일본의 통제를 받지 않았죠. 맞아요. 왕 같은 존재였었죠. 그리고 중추원은 조선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아니죠. 실질적이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였었죠. 틀렸어요. 보통학교 교육은 일본 조선이 똑같았다. 아니죠. 일본은 6년, 우리는 4년. 그래서 달랐습니다. 1917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탄생시킨 것은 러시아 혁명이었었죠.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 혁명으로 조직된 뭐였죠? 그렇죠. 코민 테런이었었죠. 다른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약속했습니다. 조선 총독은 무슨 대장 출신? 육군, 해군 대장 출신들이 했었습니다. 이때 공군은 없었어요. 자, 조선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제도는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선 태형령, 태형을 말하는 겁니다. 태형. 소준매로 십자가 틀에도 묶어놓고 때리는 거. 자, 조선 교육령으로 보통 학교 수업 연원은 우리는 4년, 일본은 6년 이렇게 돼 있었죠. 한번 정리해 보세요.